기록하는 태도. 이수연 지음. 지식인 하우스. 모누. 일상을 쓰기 시작하며 틈틈이 모아놓은 원고는 어느새 한 계절이 되었다. 순간의 나를 기록하며 순간의 내가 되었고, 쓰기로 시작한 뒤 정처 없던 삶에 빛이 들어왔다. 나와 비슷한 어둠을 겪고 있을 이들과 나의 용기를, 마음을 나누고 싶었다. 기록이라는 해시태그로 모인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의 무수한 가능성 중 하나로 이어진 우리의 만남은 과연 우연이었을까, 필연이었을까? 꾸준히 쓰는 사람이라는 것 외에는 서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들의 만남이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감 앞에서 한참 흔들렸다. 막상 보니 아무래도 괜찮았다. 좋다 싫다 어떠한 평가도 없이 누군가의 시선이 내 문장에 머문다는 것 자체가 큰 위안이자 힘이 되어 주었으니, 때때로 건네는 싱그러운 미소가, 특유의 웃음소리가, 진심 어린 눈빛과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이 그저 좋았다. 나 역시 그들의 기록을 읽으며 각자 쓰는 이유가 되었을 상처를, 시간을 토파보았다. 각자의 질량으로 살아온 삶은 모두 귀했다. 무엇보다 빛나는 일은 만나는 한 주마다 단 한 명의 독자라도 내 글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내 기록에 대한 불확실한 마음은 한껏 보유한 채 용감하게 써내려가는 것. 하나의 마음이라도 마중을 나와 있었기에 쓰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자리에 놓여 있어야 할 활자는 제 집을 찾아갈 수 있었다. 일인용 죽. 아프니 서러웠다. 전화선을 타고 흐르는 엄마 목소리는 해사하고 청명했다. 짐짓 아무 일 없는 척 해보려 했지만 옅게 웃을 때마다 머리가 흔들렸고 끝은 미세하게 갈라졌다. 혹시나 들킬세라 서둘러 전화를 끊고 장에 깊숙이 넣어둔 누비미불로 온몸을 감쌌다. 내일 새벽 출근을 하려면 지금은 잠이 들어야 했다. 사람의 감촉과 비슷한 것이 닿으니 조금은 괜찮아졌다. 보지 않는 TV를 켜두었다. 사람의 목소리와 비슷한 것이 들리니 기분이 나아졌다. 얼마나 지났을까? 채우지 못한 배는 쓰라렸고 타는 듯한 목마름이 느껴졌다. 홀로 아플 때 슬픈 일은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지조차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 겨우 기어나가다시피 나가 사온 죽은 양이 많아도 너무 많았다. 건더기며 밥알까지 죽이 많아 슬펐다. 가성비가 너무 좋아 도리어 슬퍼지는 죽. 어떻게 혼자 이걸 다 먹지? 난 힘겹게 울음을 뱉었고 반지하 창너머로 비치는 어슴푸레한 빛만이 나를 위로할 뿐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철커덕 문을 열자 익숙한 온기와 목소리가 내 공간을 채웠다. 어디 아픈 건 아니니? 목소리가 안 좋길래.
전화를 끊은 뒤 왕복 3시간가량 떨어진 본가에서부터 온 엄마의 손에는 직접 쏜 1인용 죽이, 온 사랑이 들려 있었다. 이 나이 먹고 무슨. 아버지가 짐짓 점잖은 어투로 뱉은 이 나이 먹고 무슨은 마치 유명한 작곡가가 본인이 만든 모든 노래마다 찍어대는 시그니처 사운드 같았다. 그가 다니는 회사에선 달에 한 번씩은 꼭 문화의 날이라는 명목으로 뮤지컬이나 연극을 보여주었는데 이마저도 늘 우리에게 양보하셨다. 이번 달에도 어김없이 아버지 손엔 2개의 입장권이 쥐어져 있었다. 뽑기 번호를 잘못 골랐어. 애도 아니고 놀이동산이 뭐야, 놀이동산이. 아버지는 뒤통수를 긁으며 한껏 멋쩍어 하시는 거였다. 선약이 있던 어머니와 남동생을 제외하고 입장권의 유효기간은 이번 주말까지였다. 평소 엄중한 면이 있으신 데다 말수까지 없으신 아버지와 둘만의 놀이동산이라니. 이제 곧 맞이할 불편한 즐거움에 걱정도 되었지만 언제 또 가볼까 싶어 내가 먼저 그를 설득했다. 쭈뼛대며 발걸음을 내딛던 아버지는 이 모든 풍경이 생경한 듯 한참 주변을 두리번거리셨다. 그런데 웬걸? 시간이 지나자 기구 앞에 아버지는 한껏 어린아이처럼 풀어지셨다. 나이테가 새겨졌던 얼굴은 잃어버렸던 동심이 차오르듯 한껏 밝아졌고 20살 청년처럼 입꼬리는 팽팽하게 올라갔다. 놀이기구가 오르막과 내리막을 반복할 때 그는 어린아이처럼 힘껏 소리를 질렀다. 외침은 어설프고 생경했다. 마치 제 안에 있던 모든 것을 쏟아내는 것처럼. 제대로 아버지의 울음을 들어본 건 언제쯤이었을까? 아버지는 어떻게 소리내어 웃고 울 때 어떤 표정이 될까? 회전목마 앞에서 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물음에까지 다다랐다. 왜 나에게만 동심이 남아있을 것이라 생각했을까? 이 나이 먹고 무슨이라는 말로 가려져 있던 아버지의 유년을 나는 놀이동산에서 주었다. 가진 것 하나 없이 서울로 올라와 열정만으로 견뎌내었을 그의 대학 시절이 회사 생활을 하며 받았을 각종 서름에도 차마 뱉지 못하고 화장실에서 삼켰을 울음의 모양이 가끔은 저를 위해 쓰고 싶었을 노동의 대가를 어린 자식에게 모두 쏟아부었을 마음의 형태가. 그래서 난 이곳을 가득 채우는 그의 무형의 외침이 좋았다. 한평생 자신이 짊어내야 했던 가장의 무게에서 이제야 자유로워진 것 같아서. 어둑해진 놀이공원. 집으로 돌아오며 아버지에게 말했다. 오래 홀로 새벽이었을 당신의 마음을 이제야 읽는다고. 찬찬히 곱씹어 돌아봐도 좋을 넉넉한 마음이다. 손으로 눌러 쓴 글자. 회사에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하게도 난 내일의 내가 전혀 기대되지 않았다. 더 나아질 미래도 희망도 없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회사 생활을 한 사람들의 입장으론 아직 한 사회 내에서 정점도 찍지 못한 풋내기가 벌써 다른 곳만 기웃거린다며 괘씸한 마음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내 안에 풀지 못한 마음을
분명 다른 세계로 풀고만 싶었다.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이다. 그 방안으로서 쓰는 일을 선택했으나 오래도록 그를 떠나 있기에 다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뿐이었다. 회사에서 보던 글은 마케팅 문구나 사무적인 개념을 나열한 기획서일 뿐 내가 쓰고 싶은 기록에 대한 글과는 분명 거리가 있었으니 말이다. 답답해하던 내가 기록을 시작할 수 있었던 방법은 필사였다. 잘 쓴 작가들의 글을 따라 써보며 글에 대한 감각을 다시 키워나갈 것. 사실 종이와 연필 하나를 손에 쥔 채 누군가의 문장을 한 글자씩 따라 쓴다는 건 효율성의 원리에 입각한 빠르게 흘러가는 현대 사회의 기준에선 꽤 비효율적인 일이다. 하지만 참 이상하게도 필사를 하다 보니 그 문장에 담긴 풍경이 저절로 머릿속에 들어와 강물처럼 흘렀다. 한 문장을 적어도 서너 번씩 읽다 보니 글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고 풍경에 대한 섬세한 묘사나 감정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다. 작가는 왜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했을까? 인물을 이렇게 설정했을까 하는 생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다. 동시에 어휘, 문장의 짜임, 구성 등과 같은 전체적인 구조가 눈에 들어오니 작가의 훌륭한 언어 표현을 받아들이는 현명한 방법이 되어 주었다. 더욱이 좋은 기록을 선별하는 안목을 기르기에도 필사만큼 좋은 것은 없다. 물론 필사는 시간이 무척 오래 소요되는 일이다. 그런데도 놓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단어, 한 문장에 오롯이 집중하며 쓰는 이와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이별의 고통을 담은 애절한 문장에선 함께 아파하고 간지리는 연애 감정을 담는 문장에선 함께 마음의 봄을 맞이한다. 작가의 문장을 함께 걸어가는 일은 꽤 산뜻하고 정겹다. 온 마음으로 필사를 해야 보이는 것들이 있다. 나 역시 누군가가 내 글을 필사했을 때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하고 싶다. 같은 곳에서 숨을 쉬고 같은 속도로 걸어나가는 문장이 진심으로 기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저출산, 취업 문제, 인간관계, 빈부격차, 세대 갈등 등 우리는 세대가 함께 겪는 문제가 꽤 뚜렷한 사회를 살고 있다. 그때마다 힘이 되어주는 건 누군가의 힘 있는 기록이자 잠시 머물고 싶은 순간이니 필사는 단순히 문장을 받아 적는 것이 아닌 삶의 바탕을 만드는 일이다. 독자를 끌어안는 문장을 그리며 우리는 좀 더 둥그러진다. 동시에 오래도록 남아 흐른다.